1699년 5월 4일 런던의 평범한 의사였던 레뮤엘 걸리버는 운명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엔텔로프 호에 승선한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부와 명예를 얻겠다는 야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항해는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항해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며 걸리버는 선원들을 치료하고 항해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 디멘스랜드 인근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폭풍은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엔텔로프 호를 집어삼킬 듯 덮쳤고 결국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선원들은 바다로 휩쓸려갔고 걸리버 역시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걸리버는 기적적으로 육지에 닿았습니다. 탈진한 그는 낯선 해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묘한 모험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눈을 떴을 때 걸리버는 자신의 몸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팔과 다리,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무언가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위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15c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인간이었습니다. 활과 화살로 무장한 수십 명의 소인들이 거대한 걸리버의 얼굴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인국 릴리퍼트였습니다. 걸리버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자 소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화살이 바늘처럼 걸리버의 얼굴과 손을 찔렀습니다. 걸리버는 저항을 멈추고 그들에게 항복의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들은 걸리버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수백 통의 포도주와 수천 개의 빵은 걸리버에게는 한 입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식사량은 릴리퍼트 왕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릴리퍼트의 황제는 이 거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죽이자니 그 거대한 시체가 썩어 역병이 돌 것이고 살려두자니 나라의 식량이 바닥날 위기였습니다. 결국 황제는 걸리버를 수도로 옮겨 감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걸리버를 수도로 옮기는 작업은 대역사였습니다. 900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거대한 수레를 만들었고 500마리의 말이 끌었습니다. 걸리버는 마취약을 먹고 잠든 채 수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걸리버는 낡은 사원에 감금되었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91개의 사슬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릴리퍼트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황제 또한 걸리버의 온순한 성품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소인들의 정치와 사회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굽에 구두를 신는 당파와 낮은 굽을 신는 당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작 구두 굽의 높이가 정치적 신념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사실은 걸리버에게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느끼게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웃나라 블레푸스크와의 전쟁 원인이었습니다. 달걀을 깰 때 뭉툭한 쪽을 먼저 깰 것인가, 뾰족한 쪽을 먼저 깰 것인가 하는 논쟁이 수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푸스크의 대규모 함대가 릴리퍼트를 침공해 왔습니다.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걸리버는 망원경으로 적의 동태를 살핀 후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걸리버는 밧줄과 갈고리를 챙겨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적군의 함대는 걸리버라는 거대한 산이 움직여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걸리버는 적 함선 50척을 갈고리로 묶어 릴리퍼트 항구로 끌고 왔습니다. 이 공로로 걸리버는 릴리퍼트 최고의 영웅 나르닥을 수여받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거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황제는 걸리버를 이용해 블레푸스쿨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며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황제의 총애는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궁전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부족해 황후의 처소가 전소될 위기에 처하자 걸리버는 급한 마음에 오줌을 누워 불을 껐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신성한 궁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황후는 경로했고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걸리버를 시기하던 해군 제독과 재무장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리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죄목은 황제의 명령 거역과 궁전 모독죄였습니다. 비밀리에 열린 회의에서 그들은 걸리버를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두 눈을 뽑고 식량 배급을 줄여 서서히 굶어 죽게 하자는 잔인한 판결을 내립니다. 다행히 걸리버의 친구가 이 끔찍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걸리버는 깊은 배신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한때 자신을 받아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고 탈출을 결심합니다. 걸리버는 밤을 틈타 릴리퍼트를 빠져나와 적국이었던 블레푸스쿠로 도망쳤습니다. 블레푸스쿠의 황제는 그를 환대했지만 걸리버는 더 이상 소인들의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걸리버는 해안가에서 뒤집힌 채 떠내려온 실제 인간 크기의 보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블레푸스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보트를 수리했습니다. 1701년 9월 24일 걸리버는 소인국을 떠나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식량으로 작은 소와 양들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노를 저었습니다. 항해는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우연히 영국 상선을 만난 걸리버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선장에게 소인국 이야기를 했지만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걸리버는 증거로 가져온 작은 소와 양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했습니다. 무사히 영국에 돌아온 걸리버는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마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2달 만에 다시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상선 어드벤처 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긴 항해 끝에 식수가 떨어진 배는 낯선 섬에 닷을 내렸습니다. 걸리버는 물을 구하기 위해 다른 선원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을 탐색하던 중 걸리버는 동료들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동료들이 혼비백산하여 배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섬의 내륙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풀은 나무만큼 컸고 보리는 사람 키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절벽과 숲 사이로 걸리버는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거대한 세상 거인국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섬에 홀로 남겨진 걸리버. 그가 마주한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대한 자연이었습니다. 20m가 넘는 보리밭 사이를 헤매며 그는 자신이 마치 작은 곤충이 된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거대한 브롭딩넥 바로 거인국이었습니다. 공포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밭을 베러 온 농부는 걸리버를 발견했습니다. 농부의 손은 걸리버의 몸 전체를 감쌀 만큼 거대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걸리버는 생애 처음으로 인간에게서 괴물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농부는 이 작은 생명체가 지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걸리버는 농부의 가족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거대한 고양이는 호랑이보다 더 위협적이었고 아기는 그를 장난감처럼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첫날 밤 걸리버는 생사를 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침실로 침입한 쥐들은 사냥개만큼이나 컸습니다. 걸리버는 칼을 뽑아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농부의 9살 난 딸이 걸리버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걸리버에게 글럼달클리치, 즉 작은 간호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걸리버를 위해 작은 침대를 만들고 옷을 지어주며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농부는 걸리버를 장터로 데리고 나가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걸리버는 테이블 위에서 걷고 칼을 휘두르고 건배를 하며 앵무새처럼 재롱을 떨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농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무리한 공연 일정으로 걸리버는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과로사하여 버려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걸리버가 죽기 직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브롭딩넥의 왕비가 그를 궁전으로 부른 것입니다. 왕비는 농부에게서 걸리버를 비싼 값에 사들였고 그를 끔찍이 아끼던 글럼달클리치도 함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왕궁 생활은 안락했지만 위험천만했습니다. 거인들의 식사 장면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거대했고 파리 떼는 독수리처럼 날아와 걸리버의 음식을 약탈했습니다. 심지어 왕비의 난쟁이는 자신보다 작은 존재가 나타난 것에 질투를 느껴 걸리버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정원의 원숭이가 걸리버를 새끼로 착각해 납치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원숭이는 걸리버를 안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억지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다리를 놓고 소동을 벌인 끝에야 겨우 그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도 걸리버는 국왕과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국왕은 학식 있고 지혜로운 군주였습니다. 걸리버는 조국 영국의 정치사법 군사제도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왕은 영국의 당파 싸움, 부패한 정치 명분 없는 전쟁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너희 인간들은 자연이 이 땅에 기어다니도록 허락한 벌레들 중 가장 유해하고 혐오스런 족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걸리버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걸리버는 국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화약과 대포의 제조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 한 방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작은 벌레가 그토록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며 그런 파괴적인 기술을 배우느니 차라리 왕국을 잃는 편을 택하겠다고 호통쳤습니다. 걸리버는 거인들의 도덕성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걸리버는 점점 고향과 자유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과 왕비를 따라 해안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동할 때는 항상 푹신한 침대가 있는 작은 여행 상자 안에 머물렀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걸리버는 피로를 느껴 상자 안에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보호자인 글럼달클리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명의 장난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충격과 함께 상자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거인국의 거대한 독수리가 걸리버의 상자를 먹이로 착각하고 낚아챈 것입니다. 상자는 구름을 뚫고 아찔한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날았을까요? 다른 독수리들이 먹이를 뺏으려 달려들자 독수리는 그만 발톱에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걸리버가 탄 상자는 굉음을 내며 수천 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상자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상자는 튼튼했고 방수가 잘 되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리버는 망망대해에 홀로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걸리버는 상자의 천장을 열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표류했을까요? 식량은 떨어져갔고 희망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리쬐던 태양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바다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난 것일까요? 걸리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가린 채 거대한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걸리버가 마주한 것은 기상이변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가린 거대한 그림자,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공중도시 라퓨타였습니다. 섬의 가장자리에서 긴 체인이 내려와 걸리버의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상자는 천천히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걸리버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 미지의 문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퓨타에 도착한 걸리버를 맞이한 것은 기이한 외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한쪽 눈은 하늘을 다른 쪽 눈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언제나 딴 곳에 팔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항상 치기, 플래퍼라 불리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사색에 잠겨 앞을 못 보거나 말을 못 들을 때마다 하인들은 마른 콩이 든 주머니로 주인의 입과 귀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라퓨타는 수학과 음악만을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숫자와 악보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실용기하학을 경멸한 탓에 벽은 기울어져 있었고 옷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라퓨타의 국왕을 알려냈습니다. 국왕은 걸리버가 온 지상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별의 궤도와 해성의 충돌 가능성에만 몰두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우주의 재앙을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공중섬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라퓨타는 자력을 이용해 지상의 식민지 발니바비 위를 비행했습니다. 만약 지상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섬이 도시 위를 덮어 햇빛과 비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면 국왕은 섬을 낮게 비행시켜 도시를 깔아뭉개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절대 권력, 그것이 라퓨타의 실체였습니다. 걸리버는 이 차가운 지성에 환멸을 느끼고 지상으로 내려가기를 청했습니다. 지상의 수도 라가도에 도착한 걸리버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밭은 황폐했고 사람들은 헐벗었으며 건물들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최첨단 과학도시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빈곤의 원인은 라가도 아카데미였습니다. 40년 전 라퓨타를 다녀온 사람들이 세운 이 연구소는 전통적인 농법과 기술을 모두 폐기하고 엉터리 과학만을 강요했습니다. 걸리버는 그 기괴한 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에서 만난 과학자는 8년째 오이에서 햇빛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이를 밀봉해 두었다가 추운 여름에 그 열기를 꺼내 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건축가는 집을 지붕부터 먼저 짓고 기초를 나중에 만드는 공법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맹인 조수들은 냄새와 촉감만으로 물감을 섞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은 엉망진창인 결과물만 나왔습니다. 정치학 교실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뇌수술을 통해 반대파 정치인의 뇌를 반씩 잘라 서로 바꾸면 국가가 화합할 것이라는 끔찍한 이론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인간의 지성이 올바른 방향을 잃었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미치광이들의 도시를 떠나 항구 도시 말도나다를 거쳐 신비의 섬 럭그넥으로 향했습니다. 럭그넥 왕국에 도착한 걸리버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나라에는 가끔씩 이마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지 않는 불사신 스트럴브러그라는 것이었습니다. 걸리버는 환호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존재일 것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걸리버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걸리버가 마주한 스트럴브러그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청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노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지고 미각도 잃으며 기억력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80세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죽고 변해가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죽을 수 없다는 저주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그들의 비참한 눈동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자연이 베푸는 마지막 휴식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1709년 걸리버는 일본의 나가사키 항을 거쳐 네덜란드 선박을 타고 긴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5년 6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1710년 4월 마침내 걸리버는 그리운 조국 영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소인국의 탐욕, 거인국의 도덕, 라퓨타의 오만 불사신들의 비극을 모두 목격한 걸리버의 눈에 영국 사회는 더 이상 문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야만의 세계로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대화조차 어색해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도 인간이라는 종족의 혐오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걸리버는 펜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미치광이의 헛소리라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진실을 알리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오만과 야만성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그는 소인국에서 인간의 하찮은 권력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는 라퓨타에서 지성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도덕과 책임이 없는 과학과 지식은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리고 불사신들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역설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스위프트는 걸리버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늙은 걸리버가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지만 깊습니다. 그는 인류가 언젠가 이 오만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이성적인 존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책을 덮습니다.